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너무 오래간만에 올리는 것 같아갖고 죄송합니다.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풀려서 하늘이 좀 높더라고요. 완전 가을인 것 같은데, 훨씬 선선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36번째 주제는 예전에 제가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갑상선 항진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36번째 주제는 PTU라는 처방약 또는 메티마졸이라는 처방약을 먹게 만드는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이 많이 과도하게 나오는 항진증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정해봤고요. 시작하기 전에 약사 PARK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저 아래 자료를 사용을 했고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사진이 너무 이뻐서 몇 장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요 사진인데요. 진짜 이쁘죠. 하늘도 이쁘고 바다도 이쁘고 또 가고 싶네요. 그래서 너무 사진이 이뻐서 한 장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또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전 사진에 있는 그 바닷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찍은 건데 하늘도 진짜 이쁘고 바다 색깔도 지금 안에 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너무 이뻐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갑상선의 신체 내에서 기능들인데요. 요거는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주제에서도 한번 잠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이제 신체 내에서 기본적인 이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게 갑상선이고요. 갑상선은 우리 그 목 주변에 지금 위치돼 있죠. 그리고 또 임신 기간 중에는 태아의 두뇌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갑상선이고요. 또 신체 내에서 그 성장 호르몬의 생성을 조절해 주는 게 또 갑상선입니다. 그 외에 이제 심장의 박동, 또 근육의 수축, 그런 운동 관련된 근육의 운동 관련을 또 관여하는 게 갑상선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생식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 또한 갑상선입니다. 그 외에 또 체온 조절, 그다음에 뭐 지방 대사,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 또 비타민 D랑도 갑상선이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뼈의 건강에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추려서 한번 갑상선의 신체 내에서의 기능들을 한번 안내 드려봤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상선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갑상선 기능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죠. 항진증. 갑상선이 과하게 작용을 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무엇일까? 이거는 일단 세 군데의 장소에서 신체 내에서 세 군데의 장소에서 이제 네 가지의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적절히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 목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은 목 주변에 있거든요. 그 목 주변에 존재하는 갑상선이죠. 갑상선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이제 특히 항진, 그러니까 과하게 이제 작용을 해서 발생되는 질병을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고요. 아까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세 군데의 장소는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뇌에 존재하는 시상하부 세 군데, 그 다음에 뇌에 존재하는 뇌하 수체, 그 다음에 목 주변에 존재하는 갑상선,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의 장소에서 나오는 아까 네 가지 호르몬이라고 했죠. 그게 첫 번째가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TRH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하 수체라는 데서 나오는 TSH라는 호르몬이 있고, 갑상선에서 나오는 T4 그리고 T3이라는 이제 호르몬, 이렇게 네 가지의 호르몬과 세 군데의 그 신체 내 장소에서 갑상선의 적절한 이런 양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갑상선에서 문제가 생겨서, 특히 갑상선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과도하게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적당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생성이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또 잠깐 보면요. 이렇게 뇌에 가까이 있는 이제 시상하부, 그 다음에 또 뇌 근처에 있는 뇌하 수체 있죠. 그 다음에 목 주변에 있는 이제 갑상선, 요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TRH라는 호르몬, 그 다음에 또 뇌하 수체에서 나오는 TSH,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나오는 T4, 그게 이제 나중에 T3으로 되죠. 근데 이게 분명히 몸 안에서는 사인을 제대로 보내요. 특히 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면 보통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TRH, 특히 이제 TSH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게 낮아요. 왜냐하면 몸에서 야,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해 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TSH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막 보내는데 그러면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얘가 높아버리는 거죠. T4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하나의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몸에서는 갑상선이 너무 이미 많으니까 TSH라는 호르몬,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나오게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그게 몸에서는 막 낮아져라 낮게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도 실제 갑상선에서는 이제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막 생기는 거죠. 이거를 하나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사람의 몸에서 보면은 이렇게 TRH라는 호르몬도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 이게 낮아요. 그다음 TSH라는 호르몬도 낮아요. 이 뜻은 몸에서 이미 갑상선 호르몬이 많으니까 몸에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호르몬을 분비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 갑상선, 목 주변에 있는 갑상선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T4 그리고 T3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병원에서 보통 측정하는 수치는 이 TSH라는 수치를 특히 더 주요하게 더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게 낮은데 T4라는 수치가 높으면은 물론 어느 정도 수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보는 건 TSH랑 이런 T4 또는 T3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지만 이 수치를 이제 주로 해서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몸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서 이제 뇌하수체에서 이제 사인을 TSH라는 호르몬을 적게 내보내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갑상선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인 T4나 T3을 많이 이제 분비시키는 그런 증상들을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수치가 높다고 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갑상선의 항진증, 그러니까 갑상선의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나올 때 그거에 대한 증상들은요, 보통은 더위를 쉽게 느끼고 더위를 참기 힘들어 하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챙겨서 드시는데도 체중이 줄어들고 또 아주 가끔이지만 목이 이제 부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갑상선이 목에 있으니까 그 갑상선이 과도하게 이제 작동을 하니까 목이 부을 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갑상선이 이제 막 항진을 하면 너무 많은 모든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고 막 작동을 하기 때문에 체력의 소비가 심해지고 또 대표적인 증상이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심장의 박동이 막 빨라지고 심해져서 뭐 두근거리고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뭐 예민하고요. 아무래도 막 모든 게 빨라지고 작동을 하니까 예민하고 불안하고 손 떨림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사가 잦아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땐 변비가 잦아지는데 항진증일 때는 이제 설사가 잦아지고요. 여성이신 분 경우에는 생리가 불규칙적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레이브 C 병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주 심할 때는 안구, 그러니까 눈알이 막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돌출이 되어지는 현상도 가끔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심한 경우엔 그래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이제 결핍,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신진대사가 너무 빨리빨리 되고 많이 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빨리빨리 없어져서 이제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매우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더위를 참기 힘들고 체력 소모가 많고 체력 저하가 있고 쉽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예민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보이는 안구가 돌출이 되고, 보통 이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신 분들은 막 살이 막 쭉쭉 빠져요. 영양분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이제 보통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원인이죠.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원인은 그레이브병 또는 그레이브 C 병이라고 그레이브 C 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레이브 병이라는 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 두 가지 중에 하나인 TSH, 이거가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요. 몸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감소시켜 버려요.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이미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이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원래는 이제 외부의 나쁜 바이러스를 이제 공격해야 할 이제 우리 몸에서 신체 내에서 방어군을 이제 자가 항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가 항체가 원래는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바이러스를 공격해주는 좋은 우리 몸에서는 방어군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척하고 갑상선, 우리 목에 있는 갑상선에 딱 붙어버려 갖고 우리 몸에서 주지도 않는 신호를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줘서 이제 과도한 이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이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생성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하나의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면역력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갑상선 중독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낮아지는데, 원래는 외부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될 우리 몸의 이제 방어 책임 자가 항체가 갑자기 헷가닥 이제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척을 해갖고 갑상선에 붙어갖고 우리 몸에서 주지 않는 신호를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은 그게 우리 몸에서 주는 신호인 줄 착각하고 과도하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막 생성을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증상이 되고 어떤 질환이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하나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 가족력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들이 많고, 보통 그 나이를 떠나더라도 보통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거는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재발의 가능성이 50%가 넘도록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대표적인 원인은 이 그레이브 C 병, 이거가 가장 흔하고 가장 공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런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이제 진단이 됐을 때 나오는 약이 프로필타이오 우라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줄여서 이제 PTU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처방약 이제 메티마졸이라는 약인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처방약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작용은 어떻게 하냐면요. 과도하게 생성하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그게 이제 T4라고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죠. T4가 이게 원래는 이제 작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비활성형인데, 이게 보통 몸에서 이제 T3으로 변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T3은 이제 활성형이기 때문에, 활성형은 실제 우리 신체 내에서 작동을 하는 실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이 비활성형 T4가
활성형 T3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제 말초 조직에서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T4가 이 말초신경이거든요. 여기가 T4가 이 T3으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처방약의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몸 안에서 T4가 T3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요. T4는 왜냐하면은 활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비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고 T3이 이제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건 T3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방약은 T4가 T3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이 약에 이제 부작용도 있죠. 특히 이 약은 간에 무리가 많이 가요.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기간에는 술을 절대 금지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비교를 하자면 프로필타이오우라실 그러니까 PTU라는 처방약이 메티마졸보다 더 심한 편이에요. 간에 무리가 가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약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우리 몸에서 식균 작용, 그러니까 방어 어떤 균들에 의해서 방어의 역할을 하는 이 백혈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백혈구가 낮아지면 몸이 좀 허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상승하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은 좀 자제하시고 드시는 동안에는 처방약을 드시는 동안에도 그리고 멈춘 후에도 예방접종은 일정 기간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미 백혈구가 일시적으로 좀 감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장 장애도 조금 가끔은 있는 편이고요. 이 약의 아쉬운 점은 약물 치료로 이제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재발률이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어서 또다시 생기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처방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약을 드시는 게 아니고요. 높으면 이제 걱정은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드시는 게 맞는 선택이시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도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약물을 꼭 굳이 바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의 복용의 시작에 증상이 없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약물을 적절한 기간 동안에 적절한 용량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이 갑상선 기능을 이렇게 눌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 사용하고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갑상선 저하증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약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관리를 잘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 거는요, 운동은 중요하죠. 운동은 중요한데, 이미 너무 몸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은 좀 자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음식을 막 피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오드가 풍부한 이제 해조류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거는 자제하시고요. 적당하게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나 탄산음료 등에 있는 이 카페인 있죠. 카페인 성분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카페인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술과 흡연도 자제하셔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이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막 몸이 막 지치고 모든 게 예민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충분한 숙면 중요하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비만 뭐 물론 되기 힘들지만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하지만 비만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내용인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이죠. 항진증의 개선을 위해서 섭취해야 할 보충제들, 영양제들인데 일단 첫 번째 증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너무 신진대사가 빠르고 모든 게 빠르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그 다음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꼭 드셔야 되는 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고함량 활성 비타민 B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갑상선 항진이 되면 많은 영양분들이 이제 몸에서 이렇게 배출돼 버리기 때문에 고함량 활성 비타민 B를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죠. 아로나민 드시지 마시고요. 고함량 활성 비타민 B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코엔자임 Q10인데 요거는 꼭 고함량 활성 비타민 B와 함께 섭취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일단 코엔자임 Q10은 몸의 염증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이면서 이 비타민 B와 함께, 그러니까 꼭 함께해요. 함께 섭취할 경우 우리 신체 내에서 이 세포의 호흡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막 활성화를 시켜줘가지고 에너지 ATP라는 이제 에너지, 우리 신체 내에서 막 활력과 에너지로 쓰이는 그 에너지의 부스팅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꼭 비타민 B와 함께 섭취해 주셔야 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비타민 B와 함께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이 코엔자임 Q10은 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안 되고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고함량 활성 비타민 B 하나, 코엔자임 Q10 하나 이렇게 같이 식사 후에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코엔자임 Q10의 자세한 내용은 저 이전 영상 23번째 주제 영상에서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에 이제 약화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왜 자꾸만 저하라고 돼 있죠? 항진증의 이제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D가 비타민 D가 이렇게 많이 결핍이 돼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고요. 이 경우에는 저는 5000IU, 고함량 5000IU를 추천하고요. 보통 갑상선 질환들을 겪는 환자들의 이제 공통점이 기능 저하증도 그렇고 항진증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비타민 D가 저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꼭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D는 뼈에도 좋지만 탁월한 이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갑상선의 염증과 신체 내의 염증도 낮게 해주는 추가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비타민 D 섭취를 꼭 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 16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거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비타민 D는 지용성이니까 식사 직후 하루에 한 번 5000IU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IU를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직후에 하루에 한 번만 섭취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보통 우리는 몸에서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이제 많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개선에도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1000mg짜리를 섭취할 경우에는 저는 하루에 6개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아침 식사 후 2개, 점심 식사 후 2개, 저녁 식사 후 2개 이렇게 나눠서 하루에 6개 정도 섭취하시는 게 비타민 C를 현명하게 섭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셀레늄인데요. 셀레늄은 갑상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셀레늄의 이 항산화 작용은 염증 억제 기능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제 제어해 주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셀레늄 섭취가 중요하고요. 또 이 프로폴리스도 추가로 뭐 좋은 항염증제이니까 이것도 함께 섭취해 주셔도 또 좋은 선택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유산균은 이제 대표적인 항염증제로 유명하죠. 그래서 몸 안에서 이제 장 기능 개선을 통해서 몸의 전체적인 염증 개선과 설사의 개선에도 도움이 돼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 유산균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인데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몸 자체 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몸 안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면 할수록 신체 내에서는 마그네슘의 고갈이 급격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보통 하루에 2번 섭취하시는 거고 식후에 아침에 하나, 뭐 저녁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 섭취하시는 거고요. 이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그 몸의 긴장 완화에 되게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보통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지신 분들이 숙면을 잘 못 취하시는데 이 마그네슘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이런 어떤 잠의 수면에 대한 개선에서도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꾸준하게 섭취하셔야 되고 이 마그네슘에 대한 자세한 건 이전 영상 19번째, 20번째에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첫 번째 필요한 거 고함량 활성 비타민 B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코엔자임 Q10. 요거는 저녁에 밤에 드시지 마시고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데 고함량 활성 비타민 B와 함께 섭취를 하셔야 그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산화제이면서 염증을 낮춰주면서 고함량 활성 비타민 B와 함께 섭취하셨을 경우에 에너지에 어떤 부스팅 효과가 있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피로하고 지친 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비타민 D의 결핍이 일어나고 이 갑상선 질환이 이제 보통 비타민 D의 저하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비타민 D, 특히 5,000IU 그렇게 고함량으로 좀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역시 하루에 한 번 식사 후에 드시면 되고 이것도 16번째 영상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네 번째죠. 네 번째가 비타민 C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6개 드시는데 아침 식사 후 2개, 점심 식사 후 2개, 저녁 식사 후 2개 이런 식으로 따로 드셔야 비타민 C가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셀레늄. 다음 게 이제 셀레늄이고요. 셀레늄은 갑상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항산화 작용을 해서 염증 억제 기능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제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사실은 저하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셀레늄은 중요하죠. 왜냐면 갑상선에서 셀레늄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위에도 뭐 프로폴리스도 드셔도 좋은 선택이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고 몸의 이제 장 기능 개선을 통해서 몸의 전체적인 염증을 개선을 해주고 또 설사의 개선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몸의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마그네슘의 결핍이 일어나서 결핍이 일어나면 몸이 긴장하게 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일반 의약품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번에 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이어서 물론 저번 주는 아니고 예전에 했죠. 한 3주 전에 했나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